대선 과정에서 8억여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대장동 팀 남욱 변호사가 자금의 출발점으로 전해지는데 돈의 흐름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의혹을 부인하고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이 대표가 특검은 시간을 끄는 적폐 세력 수법이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거부했습니다. 서희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잠시 뒤 결정됩니다.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거푸집이 붕괴해 외국인 근로자 5명이 추락했습니다.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SPC그룹이 20대 근로자 사망사고 다음 날 인근에서 작업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유족은 사측을 고소했습니다.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1억 원 넘게 챙긴 20대 외국인이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32년 만에 150엔을 돌파했습니다. 중국 위안화의 달러 대비 가치도 14년 만에 최저로 떨어져 아시아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이틀간 조사한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이 영장을 받아들여 김 부원장이 구속되면 이재명 대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측근들이 대부분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정치적 운신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당내 입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 대표가 오늘 급히 기자회견을 열어서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것도 그만큼 위기의식이 크다는 뜻일 겁니다. 오늘도 이 소식 집중적으로 전할 텐데 김 부원장의 영장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황민지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아직이죠? 네, 김용 부원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열려 6시쯤 끝이 났습니다. 현재 영장 전담 판사가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제 오전 김 부원장을 체포한 뒤 고강도 조사를 벌였고 오늘 아침에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 시한 48시간을 거의 채운 상황이었습니다. 김 부원장에게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1억 원을 빼돌려 7억 4,700만 원만 건네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오늘 곧바로 영장 실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의 용처 수사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 자금과 연계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황민지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김용 부원장에게 8억 4,7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1억 원은 이른바 배달 사고가 났고 저희가 이미 보도해 드린 것처럼 7억 4,700만 원만 전달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대장동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뒤 1억 원을 돌려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다른 뒷돈 거래 정황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대장동 팀의 현금이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등장인물은 모두 5명입니다. 자, 김 부원장으로부터 대선 자금 20억 원을 요구받은 이 남욱 변호사는 현금 8억 4,7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이 돈은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에 천화동인 4호 이사인 이모 씨를 통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을 지낸 이 정민용 변호사에게 4차례에 걸쳐서 전달이 됐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거를 그대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을 했는데 유 전 본부장은 이 중에서 1억 원은 자신이 빼돌리고 7억 4,700만 원만 김 부원장에게 전달을 합니다. 소위 배달 사고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 9월에 김 부원장은 갑자기 1억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줬습니다. 언론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였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 대장동 팀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미처 쓰지 않은 돈 1억 원을 돌려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 부원장이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도 대장동 팀에게 1억 원을 건네받고 2017년에는 또 다른 돈거래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 중입니다. 이때는 김 부원장이 대장동에 있는 성남시의 시의원이었던 시기입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 자금을 본인의 선거 자금으로 썼는지 아니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용으로 썼는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답답한 흐름을 보이던 수사가 갑자기 진전된 데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이른바 변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돈 준 사실에 대해서 입을 꾹 닫고 있었는데 갑자기 입을 열게 된 배경에 검찰의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저희 취재진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주원진 기자가 대표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석방된 지 하루 만에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유동규 전 본부장. 석방 전 김용 부원장에게 정치 자금을 줬다고 검찰의 진술에 대장동 수사에 물꼬를 터줬습니다. 기존에는 발언 안 하시다가 갑자기 말씀하신 경위가 있을까요? 수사에 비옵저적이던 유 전 본부장의 태도에 변화가 온 건 2달쯤 전. 검찰이 복수 관련자로부터 대장동 팀의 정치 자금 공유 첩보와 진술을 확보하고 집중 수사를 벌이자 자발적으로 의미 있는 진술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당장 수사 초점이 뇌물이 아닌 정치 자금에 맞춰지자 입을 열었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정치 자금의 경우 돈을 준 사람은 5년 미만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지만 자백할 경우 형량을 상당히 감경해줍니다.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팀 관계자에게 지금 검찰의 목표가 우리가 아니니 사실대로 얘기하자고 권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심경을 바꾼 대장동 팀은 변호인 접견까지 거부한 채 혼자 검찰에 나가 돈을 준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1년 넘게 진행되면서 수사를 당하는 대장동 팀의 피로감이 작용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검찰의 칼끝이 대선 자금을 겨냥하자 그동안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말을 아껴오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상황에 대한 해명인 걸로 예상하고 기자들이 많이 달려갔는데 들어보니 대선 때 주장했던 대장동 특검을 다시 꺼낸 것이었습니다. 특검이 아닌 다른 질문은 아예 받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공지한 건 오전 9시쯤. 자신의 출직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되고 검찰이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 이틀 만입니다. 이 대표는 재차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1개 받은 게 없습니다. 구속심사를 받고 있는 김 부원장의 결백을 믿는다면서 여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의혹까지 포함한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문제점과 의혹 그리고 그와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구입한 경위 같은 또 특검 협상이 결렬되면 국민이 맡긴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지 않겠냐며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에도 대장동 특검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에 더해 친명계 핵심인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요구했습니다. 국민적 저항을 더 직면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즉각 수용하기 바랍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이 대표의 특검 주장을 의도적인 시간 끌기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자신의 코앞에 다다르자 특검이라는 정치적 카드를 이용해 일단 시간을 벌어보자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게 여당의 의심입니다. 일단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 가능한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 대한 압박이 될 수는 있을 거지만 설사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더 커 보입니다. 이어서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특검 카드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속이 보인다고 맞받았습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에 이제 와서 특검하자는 것은
속이 뻔히 보이는 과거 이 대표가 특검은 적폐 세력의 시간 끌기 수법이라고 했던 발언도 소환했습니다.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끌자고요. 역시 많이 해봤던 적폐 세력들의 수법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대장동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 민주당은 상정조차 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거대 야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입맛에 맞는 특검을 고르겠다고 어깃장을 놓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사실상 국회가 마비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국회 시정연설을 그대로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보이콧을 예고했습니다. 이 X들한테 연설하러 오겠다는 겁니까? 사과하지 않을 거면 국회 출입 금지.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첫 예산안을 국회에 직접 설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강한 반발로 여야 대립만 부각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면 아래에 숨어있는 계파 갈등이 재현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명을 드러내고 입장 밝히는 의원이 많지는 않지만 검찰 수사의 진행 속도에 따라선 민주당 상황이 어떻게 될지 여러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는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우려하는 건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총선 위기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진 의원은 당이 이 문제에 너무 빨려 들어가면 걷잡을 수 없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며 이 대표가 당대표로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본인도 당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총선 전에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PK 지역 중진 의원도 이 대표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다른 초선 의원은 사법 리스크 우려가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라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리스크를 예견했었다고 말한 서른 의원은 강경파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대표로 나오지 마라 그런 주문을 제가 했었죠. 이런 사태를 저는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문계 인사는 설 의원을 직격했고 서른 의원님처럼 그런 한가한 생각과 발언을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주장을 하는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과 같은 발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설 의원의 지역 행사 게시물에는 검찰의 사냥개, 수박 쓰레기 같은 비난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국회 법사위 국감장은 야당 의원들의 검찰 성토장이 됐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을 보이콧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은 국감장으로 들어오면서 여야 간의 격렬한 설전이 벌어졌는데 최민식 기자가 주요한 장면들을 추려서 전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전날 국감 파행에 대한 책임을 두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어제 여당 당독으로 법사위가 운영된 것에 대해서 법사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약속된 국정감사에 안 오신 분들이 누군데? 정중한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를 유린하고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국감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사과하세요. 기동민 간사님. 어제 국정감사 파행 사과. 도대체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 야당은 검찰이 석방을 미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용 부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비판했습니다. 유동규 씨를 회유하고 압박하고 누구 만나게 해주고 맛있는 거 먹이고 하면서 석방을 약속하고 일종의 거래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법원이 가장 정치적 선택을 이번에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법원장님, 법원이 검찰이 가리키는 손가락 끝만 보고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여당은 김용 부원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돼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과거 적폐청산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됩니다. 라고 2017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돌려주고 싶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의혹이 블랙홀처럼 전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국감뿐 아니라 연말 예산안 심의까지 앞으로 상당 기간 여야 간의 아름다운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죠. 이번 수사와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의 함수 관계까지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먼저 수사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검찰이 형량을 거래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실체가 있는 주장 같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은 검찰이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이 유 전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박홍근 원내대표의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형량이 훨씬 그것보다 아래인 것이죠. 형량을 낮춰주기 위해서 소위 거래 내지는 조작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유 본부장이 계속 입을 닫고 있으면 뇌물죄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걸어서 정치자금법으로 처벌받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게 좀 형량 거래라고 좀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형량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예. 이 뇌물을 받은 경우 1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돼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예, 뇌물을 받은 경우. 네. 예. 근데 이제 다만 돈을 준 사람의 경우가 중요한데요. 이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돼서 형량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런 방식의 회유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표현에 의하더라도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회유를 한다. 그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실제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대장동 핵심 인사인 남욱, 정민용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은 모두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검찰에 자백을 하고 있고요. 예. 이 검찰의 증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 기자가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각자의 사정이라는 건 뭘까요? 네, 일단 이 자백을 할 경우에 법원에서 좀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고요. 예. 특히 유 전 본부장의 경우 현재 개인적인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버티지 못하고 좀 자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인물들이 과거에는 나는 이재명 대표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일관되게 부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자백을 두고 이 죄수의 딜레마가 좀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예. 이 대장동 의혹에 등장하는 주요 인사들은 크게 두 부류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 이런 화천대유 일당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의기투합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익 집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이 반면 김용 부원장과 정진석 실장은 이 대표와 가치를 공유하는 이 공동 운명체, 정치적 동반자적 성격이 강합니다. 처음엔 이익 집단과 이 정치적 동반자 모두 공동의 이익을 위해 모르쇠 전략을 펼쳤지만 이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이익 집단들 쪽에서 경쟁적으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진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집단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피해만 예상되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들어졌다 이제 이런 거군요. 어쨌든 그 속사정이야 뭐 어찌됐든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 민주당 내 분위기가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지키려다가 당이 함께 무너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기류가 아주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민주당 PK 출신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도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본인 입장에서는 특검을 주장할 수밖에 없겠지만 도와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엔 이재명 대표가 적어도 내년 중반 정도 이상까지 대표 자리를 유지하게 되면 이제 총선 공천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빨리 거치고 결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직은 비리 의혹 수사가 초반이고 이 대표 본인으로 옮겨붙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시간 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하고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수사의 파장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5%포인트 급락해서 국민의힘 지지율과 같은 33%포인트가 됐습니다. 예. 특히 수도권과 PK 지역에서도 3에서 5%포인트가 빠져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에 대한 경험이 워낙 많고 내공이 뛰어나긴 합니다만 정치가 냉혹한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상황이. 예, 김태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는데 검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면 윗선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욱 전 국방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고 법원에 나왔습니다.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 쓰도록 지시하신 거 맞는지요? 북한군에 피살된 이대준 씨와 관련된 군 감청 첩보 60건을 삭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서 전 장관 측은 기밀 유지를 위해 열람권을 제한한 것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검찰은 책 한 권 분량의 자료까지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오후 2시엔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감사원 중간 발표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전 청장은 관련 자료 왜곡 등을 통해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씨 유족은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씨의 10살 딸이 쓴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들 신병을 확보한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5명이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갑자기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일어났는데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근로자 5명의 추락 사고가 난 경기도 안성의 물류창고 공사장입니다. 부서진 거푸집 자재가 공중에 매달려 있고 소방관들이 사고 현장에서 구조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응급처치합니다. 구급차 소리 듣고 사람 묻히고 위에 철근에 찔리고. 추락 사고가 일어난 것은 오늘 낮 1시쯤 경기도 안성의 한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4층 바닥이 무너졌습니다.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던 4층에서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5명이 5, 6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근로자 3명 가운데 2명은 숨졌습니다. 나머지 중상자 3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4층에서 타설을 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붓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아마 그게 철근이라든가 이런 데가 용접이 잘못되지 않았나.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상시 근로자 200명과 공사 금액 55원이 넘는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제주 갈치잡이 여선 전복 사고 수색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실종 선원 4명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수색 작업이 애초에 늦었던 게 드러났습니다. 어선이 조업을 나가면 수협은 12시간마다 어선 위치를 보고받게 돼 있는데 수협이 이를 누락하면서 해경이 신호가 끊긴 지 16시간 뒤에야 수색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해경함정이 뒤집힌 어선 주위에서 실종자를 찾습니다. 잠수요원들은 선실과 기관실을 오가며 수중 수색을 합니다. 지난 17일 제주 앞바다에서 갈치 어선이 전복된 지 닷새째. 해경이 함정 15척과 항공기 7대를 투입해 나흘째 수색을 벌였지만 실종 선원 4명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 수색했을 때 일단 없을 확률이 높은 해상 수색 범위를 넓히는 과정입니다. 해경은 지난 18일 새벽 3시쯤 긴급 구조 출동을 했습니다. 전복 어선의 마지막 위치를 확인한 지 16시간 뒤였습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조업어선은 풍랑특보 아래서는 12시간마다 수협의 위치를 보고해야 하고 보고가 없을 경우 수협이 해경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경에 신고한 건 수협이 아니라 선주였습니다. 그쪽에 나와 있는 어선을 약 2명이 전체 다 좀 책임지다 보니까 조금 놓친 부분이. 조난 상황이 발생하면 어선에 장착된 V패스가 해경의 자동 구조 신호를 전송하지만 이마저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실종자 수색에 집중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SPC그룹이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이 사망 사고 다음 날에도 해당 공장에서 작업이 진행된 것도 인정했습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1,000억 원을 투자해서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뒤늦은 사과와 대책이 유족의 눈물을 닦아줄 수는 없습니다. 유족이 사측을 고소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고개를 숙입니다. 사망사고 이튿날 공식 사과문을 낸 데 이어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망사고 다음 날에도 해당 공장에서 작업이 진행된 데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고 경위 파악을 지시하면서 사태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SPC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3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해 안전 경영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시설 확충 및 설비 자동화 등을 위해 700억, 직원들의 작업 환경 개선 및 안전문화 형성을 위해 200억을 투입하는 등 사고 현장에 있던 직원들의 심리 회복을 위해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어제 고용노동부와 함께 평택의 SPL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혹시 어떤 자료 확보하셨을까요? 혐의 입증할 만한 자료 나왔나요? 유족 측은 SPL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는 이제 사고는 수습이 된 만큼 향후 보상 문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단초가 된 화재 인지 시점을 놓고 SK CNC와 카카오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향후 카카오가 SK에 청구할 구상권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데 경찰은 데이터 센터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불이 난 SK CNC 판교 데이터 센터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데이터 센터 두 곳에 수사관 1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어떤 자료 위주로 좀 확보하고 계신가요? 불이 난 지 엿새 만에 경찰이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서버 이상이나 배터리 상태 등이 담긴 자료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화재 원인과 책임 등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한편 화재 발생 인지 시점을 두고 SK CNC와 카카오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SK CNC는 데이터 센터 담당자 통화 기록을 공개하고 화재 발생 후 4분 만인 오후 3시 23분에 카카오를 포함한 고객사 직원들에게 화재를 알리며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2차 통화에서는 물을 사용한 진화가 불가피하다는 소방당국의 설명을 듣고 전원 차단에 대해 알리고 협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카카오는 오후 3시 40분쯤 먼저 SK CNC에 연락을 취한 뒤에야 화재 사실을 확인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갑작스러운 사업 종료로 전 직원의 해고를 통보한 푸르밀 사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푸르밀은 롯데 우유를 모태로 45년 동안 유제품 사업을 이어온 중견 기업입니다. 그만큼 푸르밀과 계약을 맺은 업체가 많다는 소리기도 합니다. 낙농가는 우유는 물론이고 소도 폐기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푸르밀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기업의 이기적 결정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는지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임실에 있는 푸르밀 공장입니다. 사업 종료와 함께 전 직원 해고 통보를 발표하자 공장에는 살려달라는 천막이 내걸렸습니다. 막막하기는 푸르밀의 원유를 공급하던 낙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 같은 경우도 나비처가 없으면은 다 폐기 처분이하고 소 도태시켜야 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심정입니다. 푸르밀에 직접 원유를 납품하는 낙농가는 25곳. 일종의 영업권인 쿼터를 수억 원 주고 구입한 농장주들은 고스란히 빚을 지게 됐습니다. 있고 갚아야 할 때 돈도 어마어마한데 이게 나비를 못하게 되면 빚만 오로지 저한테 다 남는 거거든요. 쿼터 빚만 한 2억 5천 정도 남았죠. 대리점들도 당혹스럽습니다. 큰일 났죠.
생계소방만까지 직원들도 다 그만둬야 되고 그 사람들 다 밥줄을 끊어놓은 거 아니야. 말을 왜 다들 날벼락이지. 푸르밀에 하루 88톤의 원유를 납품하던 낙농진흥회도 지난 6월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새 거래처를 찾지 못해 매일 1억 원어치 원유를 폐기 처분해야 할 형편입니다. 농장주들은 오는 25일 서울 푸르밀 본사로 상경해 규탄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1억 원 넘게 챙긴 외국인이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느리게 달리는 차량에는 직접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SUV 차량이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며 도로를 달립니다. 차선을 바꾸는 순간 뒤따르던 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는 차량에 마주오던 승용차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려듭니다. 이집트 국적 20대 A씨는 2년 전부터 전국을 돌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차선 변경하는데 그 차가 그냥 와버리니까 보면서 불렀더니 보면서 어차피 진로 방해하다가 걸린 거면 뭔가 책임져야 된다고. 차량 속도가 느린 골목길이나 주차장에서는 직접 차에 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경고음도 크게 들리면서 뒤로 후진하는 와중에 그런 차 뒤로 아무도 오진 않잖아요. 당황을 해서 괜찮으시냐 여러분. 경찰이 확인한 고의 교통사고만 22건. A씨는 고의 교통사고로 부서진 차를 고치지 않고 계속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챙긴 보험금과 합의금 등 1억 2천여만 원은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고금리 한파 속에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이들에게 접근하는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연 이자율을 4,200%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10만 원 빌리면 420만 원을 이자로 내야 하는 건데 업자들은 입에 담기 힘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송무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식 폭락으로 빈털터리가 된 A씨. 7천만 원을 빌리기 위해 불법 사금융에 발을 들였는데 이자로만 1억 2천만 원을 뜯겼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만 170% 이상의 이자를 문 셈이고 매주 뜯기는 액수는 연이자율로 최대 4,200%까지 치솟았습니다. 손댄 순간부터 갚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금융 앵벌이가 돼서 돈을 이제 매달 매주 가져다 바치는. 업자들은 차주의 부모 협박은 물론 아버지 회사에 전화 번 적이 있었는데 욕하시고 업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직장 상사에게까지 전화해 끔찍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야, 네가 팀장이야. 너 확 가갖고 보려니. 돈을 빌려주면서 차주의 신분증과 함께 셀카를 찍어 보내게 한 뒤 제때 갚지 못하면 사진을 공개해버리기도 합니다.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2020년 7천여 건에서 지난해 9천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기댈 곳 없는 차주들은 공공기관으로 향하지만 서로 떠넘기기 일수. 수사권이나 저작권이 관련 법상 없어서 피해가 접수되면 증빙이 있는 게 갖춰진 경우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처벌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나느냐? 이건 아니죠. 책임기관들의 일원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무기관인 금융감독원을 비롯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또 경찰청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돼 취약차주들의 이자 부담과 부실 위험이 커져가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100% 천연 물질, 화학 물질 무첨가 같은 표현은 이 화장지나 세제 같은 위생용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 문구죠. 이 중 상당수는 허위 과장 광고라고 합니다. 어떻게 버젓이 광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인지 김충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연 주방세제라는데 성분 표시엔 화학물질로 빼곡합니다. 형광물질, 방부제 등이 첨가되지 않았다는 광고인데 당연히 들어가선 안 되는 것을 마치 자사 제품에만 없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위생용품 광고 실태를 확인해보니 대부분의 제품에서 천연, 무첨가 등의 표현을 근거 없이 쓰고 있었습니다. 식품, 화장품의 경우엔 화학적 물질이 전혀 없을 때만 천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원래 사용이 금지된 성분에 대한 무첨가 표시는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세제나 위생용품에는 표시 광고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업체가 허위 광고를 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몸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닿는 것이니까 그거를 조금 감안해서 조금 신경 좀 많이 좀 써주셨으면. 100%라는 표현도 과장 광고라고 합니다. 식품이나 화장품의 경우 천연 및 무첨가 관련 규정이 있지만 위생용품은 관련 기준이 없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는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업계와 소비자 단체 의견을 수렴을 거쳐서 내년까지 천연 무첨가 표시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위생용품도 식품이나 화장품처럼 인체에 직접 닿는 제품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생용품에 대한 과장 광고 규제가 시급해 보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에 본격적인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은 그나마 수출이 버텨주면서 무역 수지 적자 폭을 줄여줬는데 이달 들어서 수출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대로라면 25년 만에 7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유력합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예정됐던 GDP 발표를 지금껏 미루고 있는 중국. 整体保持了恢复发展态势。从我们目前掌握的情况看，3季度经济呢明显回升。 짙어지는 중국의 경기 추락 우려 속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5.5% 감소했습니다. 액수로는 19억 달러 줄었는데 중국 수출 감소 규모만 14억 8,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효자 품목인 반도체 수출 규모도 12.8% 급감했습니다. 비대면, 재택근무 등 코로나19 특수가 사라지고 주요국 성장 둔화로 IT 경기까지 위축된 탓입니다. 이달 들어 현재까지 무역 수지는 약 50억 달러 적자. 무역 적자를 완화해주던 수출마저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25년 만에 7개월 연속 적자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암울합니다. 내년에도 중국의 수요가 크게 늘지 않고 정체하거나 오래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은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될 걸로. 올해 누적 무역 수지 적자는 338억 4,300만 달러로 이미 사상 최대. 에너지값 상승과 맞물려 무역 적자 장기화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예, 우리도 문제지만 일본도 심각합니다. 엔화 가치가 32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고 무역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입니다. 이러다가 아시아 외환 위기가 재현될 거란 우려도 나오죠. 어떤 상황인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엔달러가 150엔을 넘어섰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신호입니까? 네, 시장에선 달러당 150엔을 심리적으로 중요한 기준선으로 보는데요. 엔달러 환율이 150엔을 넘은 건 일본 경제의 거품이 꺼진 1990년 이후 처음입니다. 네, 올 초만 해도 달러당 110엔대였는데 올 들어 엔화 가치는 30% 넘게 폭락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60엔대까지 올라가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엔화가 달러 못지않게 대단히 안전한 자산으로 취급이 됐었는데 그것도 이제 옛말이 됐군요. 네, 문제는 보통 엔저일 때 일본이 수출은 잘 되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일본의 무역 적자는 11조 엔, 우리 돈으로 105조 원을 넘었는데요. 1979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값이 급등한 데다 엔화가 떨어져서 수입 가격이 더 비싸진 탓입니다. 일본 수출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긴 것도 엔저덕을 못 보는 이유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많이 올려서라도 환율 방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일본은 저금리 기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누군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 구로다 총재는 10년째 일본 통화 정책을 이끌고 있는 아베노믹스의 한 축입니다. 이 돈을 시원하게 뿌린다고 바주카포 구로다로도 불렸습니다. 예.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인데 지난달에도 당분간 금리를 인상할 일은 없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린다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네, 일본은 오랜 시간 저성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막대한 돈을 뿌렸는데요. 이 국가 부채가 1,000조엔, 우리 돈 1경원에 이릅니다. 이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겠죠. 섣불리 금리 인상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자, 아베노믹스로 한때는 재미를 많이 봤는데 결국 그게 함정이 됐군요. 일본이 흔들리면 우리도 좋을 건 없겠죠. 네, 올 들어 달러 대비 통화 가치 하락률을 보면 원화는 엔화 다음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97년 외환위기 때처럼 당장 위기가 닥치는 건 아니더라도 일본 금융시장이 계속 불안한 상황으로 간다면 우리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이제 전이 현상처럼 한국도 이제 리스크가 더 커 보이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가 너무 이렇게 이제 시장이 급변을 하면 우리한테도 아무래도 좀 이게 리스크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예, 전 세계가 일본 경제 부러워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격세지감이군요. 그건 그렇고 일본이 빨리 대책을 내놔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한미 특수부대원의 야간 침투 연합훈련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군의 참수부대까지 동원됐는데 부대원들이 도심에 침투해서 북한 요인을 생포하고 호송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북한 요인을 겨냥한 훈련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윤동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수송기 뒷문이 열리자 미 육군 특수부대 그린벨의 대원들이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채 밤하늘로 뛰어내립니다. 낙하산을 펴고 도심 한가운데 내려와 적과 총격전을 벌인 뒤 요인을 생포해 스텔스 헬기에 태워 떠납니다. 북한 요인 생포 작전을 가상에 만든 컴퓨터 그래픽 영상입니다. 주한미군 특수전 사령부는 한미 야간 침투 합동 작전과 요인 호송 훈련 모습이 담긴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지난 12일 성남 서울공항과 휴전선 인근에서 진행된 훈련에는 참수 부대로 알려진 육군 특전사 13공수여단도 투입됐습니다. 최근 북한이 육해공 전방위 도발을 감행하며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끌어올리자 한미 양국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은과 일부 몇 명에게 의사결정이 집중돼 있는 만큼 북한은 빈라덴 사살 같은 지휘부 참수 특수작전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은 앞서 북한의 생화학전에 대비한 훈련 모습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탈북 여성들의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이 탈북 여성이 처한 고문과 인신매매 참상을 언급했는데 북한은 주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 인권 문제 등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 한국 대사가 작심한 듯 탈북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인권 유린 실태를 거론하며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탈북자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t is appalling and heartbreaking that many of them only reach the ROK after years of enduring the risks of detainment. 생중계되는 안보리 회의에서 한국이 탈북 여성 인권 문제를 지적한 건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는 2019년부터 불참했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도 다시 참여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역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주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On the ground of the different IDN system itself is an act of the violating human rights of the people and insult them. 18년 연속 채택을 앞두고 있는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1일 초안 제출을 거쳐 유엔 총회에 상정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보수당의 상징 제2의 마거릿 대처를 표방하던 트러스 영국 총리가 끝내 사임했습니다. 감세 정책이 야기한 정치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 건데 재임 44일로 영국 역사상 가장 단명한 총리가 됐습니다. 후임 총리는 다음 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트러스 영국 총리가 다우닝가 관저 앞에서 취임사를 한 지 44일 만에 사임을 발표합니다. Given the situation, I cannot deliver the mandate on which I was elected by the Conservative Party.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대규모 감세 정책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두 차례 감세 정책을 유턴하고 임명 38일 만에 재무장관도 경질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보수당 내에서도 비난이 빗발치면서 끝내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Absolute disgrace. It really is. These people are put in power and they're given power to run a country. And what have they done? They've just abused it. 후임 임명 절차는 속전속결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To conduct a ballot and conclude a leadership election by Friday the 28th of October. So we should have a new leader in place. 트러스 총리와 경합했던 수넥 전 재무장관과 모돈트 원내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파티게이트로 사퇴한 존슨 전 총리의 복귀설도 흘러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그로 인한 지구 위기는 현대 미술의 주요 소재이기도 하죠. 동시대 작가들은 우리 시대가 직면한 위기를 어떻게 작품으로 형상화했을까요? 박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머리가 없는 허수아비 형상.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원판 위 머리를 차지하려 애씁니다. 떨리는 몸이 분투의 강도를 짐작하게 합니다. 최우람 작가가 대형 설치 작품으로 형상화한 무한 경쟁에 내몰린 인류의 모습입니다. 가야 할 방향을 상실한 채 끝없이 노를 저으며 출구를 찾는 인간의 모습은 비애감마저 자아냅니다. 관람객들이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출구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할 수 있게 하는 설치라고 봅니다. 전시장을 돌아다니는 로봇개. 안내원 대신 관람 동선을 알려주기도 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전시장에서 흘러나오는 건 인간이 아닌 돌의 시점으로 다시 쓴 역사. 이야기를 쓴 건 역시 사람이 아닌 AI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시를 관통하는 테마는 전복입니다.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주도적인 시점이 아닌 다른 비인간적 관점에서 함께 살아가는 일. 현실의 목소리를 내는 작가들의 작품이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고민하게 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브레이킹 댄스라고 하면은 길에서 춤을 추고 대결을 펼치는 모습 떠올리시는 분 많을 텐데요. 2024년 파리 올림픽의 정식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파리로 가는 관문인 세계 선수권이 열렸습니다. 이다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힙합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선수들. 고난도 기술도 가뿐하게 소화하는 탄탄한 실력은 기본. 넘치는 개성도 브레이킹 대회만의 매력입니다. 한때 길거리 문화 정도로 여겨졌던 브레이킹 댄스지만 2024년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되며 그 위상은 달라졌습니다. 그저 잘 노는 춤꾼들이 아닌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만큼 선수들 간 경쟁은 아주 치열합니다. 심판은 신체 능력, 해석 능력, 예술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랑을 받았던 예리도 브레이킹 세계선수권에 출전. 선수촌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옛날에는 흔히 딴따라 취급을 받던 댄서가 이번에 정말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리올림픽 진출에 필요한 랭킹 포인트가 걸린 만큼 남녀 세계 랭킹 1위를 비롯해 전 세계 55개국에서 450명의 선수들이 서울을 찾아 무대를 빛낸 가운데 2024년 파리올림픽 본선 무대는 16명의 선수만 밟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사랑이 밥인가 밥이 사랑인가 거미줄 집에 매달려 어미거미는 기꺼이 새끼거미의 겨울 양식이 된다. 어미는 먹이를 개원해 새끼들에게 먹이다 제 몸까지 바치는 소신공양으로 생을 끝냅니다. 암컷 연어와 수컷 가시고기도 알을 지키다 지쳐 죽어 새끼들에게 제 몸을 내주죠. 갈치의 모성애도 못지않습니다. 알이 무사히 부화될 때까지 잠시라도 한눈을 팔지 않으려고 먹이도 먹지 않습니다. 먹성이 워낙 좋아 다른 갈치는 물론
제 꼬리까지 잘라먹는 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헌신이죠. 그래서 갈치 낚시 최고의 미끼는 갈치라고 합니다. 첫 갈치를 낚으면 이렇게 토막 내서 미끼로 내걸고 납니다. 갈치는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요즘이 가장 맛있습니다. 산란을 끝낸 뒤 겨울을 나려고 늦가을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살이 통통하고 기름이 자르르 흐르죠. 가을이 되니까 갈치 정치가 스물스물 올라오네요. 엊그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촉발한 갈치 논쟁은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미묘한 당내 분위기를 드러냈습니다. 안 의원은 제 식구를 잡아먹는 갈치 정치는 이 시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 대표의 방산 주식 투자를 비판한 전재수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당내에서 안민석 의원이야말로 대왕갈치라는 직격탄이 돌아왔습니다. 식물 정당이 되지 않으려면 내부에서 건강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그런 얘기도 못하면 무슨 민주정당이냐는 말이죠. 그러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되면서 이재명 리스크를 정면으로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는 애초에 당 대표에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 당이 이 대표를 무조건 엄호 사격하고 비호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거죠. 아직은 공개 비판이 많지 않지만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당이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걱정들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시작된 선거법 재판만 해도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 판결이 날 경우에 민주당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진실이 조작됐다며 대선 자금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불법 자금을 단 한 푼도 쓴 적 없다면서 다시 대장동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대장동에 관련돼 있다는 주장도 잊지 않았습니다. 시인이 막장 같은 심해를 누비는 갈치를 찬탄합니다. 예사건법이 아니다. 저 날렵한 몸놀림. 은빛을 번쩍이며 날아다니는 눈부신 보금. 10월 21일 앵커의 시선은 갈치의 계절 가을이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단풍의 색도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단풍으로 물들어 있고요. 설악산과 덕유산에서는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기까지 맑으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미세먼지가 다소 정체되겠습니다.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는데요. 일요일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딱 이맘때 가을 수준일 텐데요. 서울이 19도, 청주와 대전은 21도를 보이겠고요. 대구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일요일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제 개인 사정으로 다음 한 주일은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김명우 앵커가 대신한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0월 21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